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저와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바보의 벽이라는 책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하여튼 이분의 생각은 사람이 지금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정보는 변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네, 약속을 네. 서로 가볍게 여기고 옛날엔 반대였다라는 이제 주장을 좀 주셨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단절된 이유가 서로 너무 그냥 안다고 생각해버리고 네, 네. 예,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네. 예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 비교한 그거가 이제 일부의 마지막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결국 우리를 둘러싼 벽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벽도 있고 우리가 네. 스스로 만든 벽도 있는데 결국 어떻든 우리 내 속의 문제는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의식이 너무 무의식을 억압한다든지 우리 의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그런 뒤바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이제 한 인간 개체로 본다면 우리의 머리, 뇌로 몸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 그래서 몸의 어떤 감각들을 너무 경시해 왔다. 저번에 모종린 교수님 나오셨을 때, 네. 그러니까 근대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너무 시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을 위주로 하고 촉각이라든지 후각 이런 몸의 감각들을 너무 경시해 왔다. 네. 뭐 그런 문제가 뒤바뀜이 또 일어났고, 네. 특히 사회적 문제로는 이제 공동체의 문제들,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의 문제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성의 문제와 평등성의 문제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뒤바뀜의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결국 왜 지금 사람들은 신체를 망각하고 뇌만 움직이려고 하냐, 브레인만 움직이려고 하느냐, 요걸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옴진리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사하라 쇼코. 네네네. 옴진리교. 그러고 네. 막 살인가스 테러 네. 난리 네. 났잖아요. 그 뭐 예전에 이 옴진리교의 엘리트 뭐라고 할까 공무원 아주 명문 대학생들이 있었죠, 옴진리교 많이 있었죠.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걸 한번 그 일종의 논픽션으로 다뤄봤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옴진리교에 빠졌냐? 그래서 소설을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 안 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책에서는 요로 다케신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신체와 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체와 뇌. 결국 왜 이 젊은이들이 이 옴진리교에 빠졌냐면 그 아사하라 쇼코가 나름 요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준이 상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자기 뭐라고 할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신도들에게 자 이렇게 하면 너의 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현상이 날 거다라고 예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진짜로 붕붕 막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완전 폭 빠져버린 거죠. 뭔가 신비 체험을 이끌어내고 예언을 하고 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정말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거는 결국 뭐냐. 이때 이 80년대 그러니까 한 50년대 후반 60년대 나름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태어나가지고 풍요하게 자란 당시 젊은이들에게 한 번도 몸을 뭔가 제대로 자기 신체를 뭔가 다뤄보고 의식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전에 뭐 여기서 군대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에 가면 젊은 남자들이 자기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을 맞춰보고 이 신체를 의식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식 훈련을 해보고 그냥 뭐 가다가 자양자 우양호 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네, 지금 네. 이 시점에서 자양자를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내 몸을 그죠 맞춰봐 가지고 하는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한번 다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의식하는 경험을 가져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줄을 맞춰보고 뭔가 같이 나란히 같이 움직여가지고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타가지고 공신체 있죠. 마치 하나의 몸처럼 막 여러 명이 움직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몸이란 걸 뭔지 알게 되고 신체 감각을 알게 되는데 이때 일본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내 의식으로 항상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어떤 진짜 수련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 뭐 등줄기에서 뜨거운 게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말을 하니까 갑자기 뭐 주문을 계속 외우다 보니 뭐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몸이 이런 걸 처음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거기에 완전히 속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몸을 충분히
뭔가 감각을 깨우고 이런 걸 안 해본 상태에서 항상 의식만 가지고 머리만 쓰려고 관념만 갖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종교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다른 경우도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 특히나 이제 그 의식 관념 위주로 뇌 위주로 살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원조 교제를 하는 그 어린 여학생들 소녀들 이제 일본 경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관념의 세계에서 이렇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교환 행위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 뇌 속에서 한번 그냥 교환하는 거다. 돈을 주고 받고. 근데 실제로 사람의 몸이라는 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성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뭐가 좋겠냐 이거죠. 몸 자체로서는 그게 사실은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관념으로 계속 억누른다는 거예요. 사실 뇌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뇌를 가지고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 이거죠. 뇌를 갖고 이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쾌락을 얻는다는 건 사실 뇌의 쾌락이잖아요. 네네. 몸이 사실은 망가지죠. 몸이 예를 들어 갖고 여러 가지 환각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몸은 망가지는데 우리 뇌는 쾌락을 얻으니까 몸이 망가지든 말든 우리는 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뇌로서 자꾸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신체라는 거죠. 우리가 자다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 우리 의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몸이 결국은 잘 때 되면 이제 일어날 때 되면 이제 그 체온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사실 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의식으로 계속해서 몸을 짓누르려 하다 보니까 이런 뒤바뀜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벽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 중심적인 사고가 벽을 세우는데 또 영향을 미쳤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모든 걸 있겠네요. 통제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게 극단화되면 결국 지금의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뭐 그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지구라는 환경 자체. 우리가 생존할 터전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갉아먹고 있게 되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 의식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그 내 중심적인 어떤 그 방식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체와 뇌 아는 것과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지 결국 이게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 뭐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아장아장 걸을 때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또 내 입력돼 가지고 또 다른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더 걸음걸이를 좋게 하고 또 다른 이제 피드백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이 이제 발전하듯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먹으면 입출력이 한정된다는 거예요. 이제 편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내 관성화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계속 반복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건강하게 되려면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입출력을 계속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꿔. 그래서 여기서 권하는 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평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일상에서 제한을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라고 봐요. 몸을 움직이다 보면 세상을 아는이라고 그게 연결된다는 거죠. 도시만 있지 말고 항상 균질화된 특히 빌딩 속에서 사시사철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네. 항상 밝게 하고 이런 같은 조건을 유지하는 빌딩이 아니라 자연은 항상 다르잖아요. 바람이 다르고 햇빛이 다르고 그런데 가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세 가지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내가 네. 뭔가 안 되고 이럴 때 일단 시간을 바꿔라. 내가 낮에 일하는 게 잘 안 되면 밤에 일하는 걸로 바꿔보고 장소를 바꿔라. 여기서 안 되면 차라리 시골을 가든 외국을 가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을 바꿔보라. 만난 사람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이 저자가 요로 다케저 그런 얘기를 하죠. 이혼하라든지 직장에 사표 던지라 이런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오래 하더라도 내면에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런 프로그램 바꾸라는 소리지 무조건 이혼하고 무조건 직장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신체를 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 재미있다는 거죠. 혹시 호문쿨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문클루스 만화책도 있고. 네. 그래? 네. 뭐예요? 그 약간 좀 어려운데 인간의 신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렇죠. 뭐라고 할까 우리 정신 세계라고 해야 되나?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10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 우리 뇌의 어떤 꼭대기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꼭대기에서 여기 담당하는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가장 꼭대기 부분에는 그 담당하는 부위가 발이에요. 발, 뇌 꼭대기 부분에 발을 담당.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리로 올라오고 배가 되고 가슴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하고는 뇌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다.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목 부분이 돼버리면 목 부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목 부분에는 이제 턱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코가 나오고 눈이 나오고 정수리가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 목 다음에는 바로 또 머리가 나오고 눈, 코, 입, 턱이 나와요. 이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또 목 부분이 나오고 나서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괴한 모양이 돼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호문클루스가 작은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작은 네. 인간.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작은 인간이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저 참 웃기지 않습니까? 뇌에서는 제일 이제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에 있는 발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가 근데 목 부분에는 다시 또 그 순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일반적인 순서대로 또 전개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저기 몸에서 목을 경계로 딱 이게 위아래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아, 그 목까지는 거꾸로 그렇죠. 발부터 예, 쭉 올라가는 무릎, 뭐 허리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예. 그러다가 목 부분부터는 다시 또 정수리, 눈, 코 그대로 되는 그 거죠. 위아래가 정상인, 그렇죠. 위아래가 위아래인 대로 그렇죠. 나오는 예.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하죠. 이게 근데 뭘 나타낸 거지?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게 이제 담당하는 부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담당하는 부위가? 근데 박쥐 같은 경우는 우리 항상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예. 박쥐의 뇌를 보면 그냥 똑같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발까지 신체 순서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머리를 쳐들고 딱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뇌는 거꾸로 다 돼 있는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목을 경계로 해서는 또 그게 또 거꾸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의 뇌는 왜 목에서 갈라지냐 이거죠. 아니, 목하고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목을 경계로 뇌와 몸 이렇게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머리를 상징되는 게 의식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 신체를 상징하거든요. 여기 문명이면 이게 자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목 위에서 하는 운동은 뭐냐 이거죠. 목 위에서 하는 운동. 목 위에서 하는 운동. 안면 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네. 말하고 네. 그런데 목 아래 하는 운동은 주로 뭐냐 이거죠. 여기서는 신체 이동, 움직이는 거. 네. 동물이죠, 그죠? 네. 그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딱 그 목의 영역에서 나타난 게 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손은 두 쪽에 다 관련되잖아요. 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입만 갖고 안 하잖아요. 지금 손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걸으면서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거의. 그러니까 손이 있어야지 먹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아래 위로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과 그 이동하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운동, 커뮤니케이션하고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이게 왜 이래 됐는지는 뭐 과학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저자 요로 다케시 해석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가 생각할 때 목을 예전에 자르지 않습니까? 참수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신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목이 가느다란 부분이라서 자른 게 아니라 결국 이 목을 경계로 위아래가 뭔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뭔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문명의 발달을 잘 보면 이 사람은 해석입니다. 목 아래의 운동을 억압하는 게 문명의 발달을 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억압하듯이. 결국 우리가 발로 걷는 대신에 자동차를 이용한다든지 끊임없이 우리가 직접 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어떤 기계를 쓴다든지 다른 걸로 대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명의 역사였고 그것은 결국 뇌로 상징되는 뇌가 우리 몸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몸, 그거를 끊임없이 억제하면서 이제 발전해 온 게 이제 문명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신체 문제라는 게 상당히 우리 삶에 우리 몸에도 아주 중요한 걸 작용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좌식 생활을 하다가 입식 생활을 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확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좌식에서 입식으로. 네.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의자에 앉는 것, 소파에 앉는 걸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왔는지 우리 지금 의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방바닥에 우리가 주로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체의 변화랄까. 그럼 물론 뭐 이제 입식 생활을 하면 다리가 더 길쭉해지고 엉덩이가 더 이제 튀어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거하고 좀 생활하고도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삶 자체를. 그렇겠죠. 근데 그걸 우리는 너무 지금 의식을 못하고 하나의 어떤 그냥 이것들이 본래부터 주어진 당연한 걸 생각하면서 그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가 다르게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체 문제도 간과하고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결국 공동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공통 이해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는 걸로 하는데 지금에 있어 갖고 너무나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능주의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끼리의 어떤 부족주의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통해지면서 지금 큰 의미에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거는 회사, 관청 이런 소규모 패거리 조직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보고 놀랬던 게 그 지금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이번에 비상계엄할 때 아주 큰 뭐 예를 들어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자기 동기들이 뭐 한 명 빼고 다 지지한다 이런 거예요. 다 응원을 보낸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아니 사회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윤리가 있고 그 집단만의 윤리가 이게 달라져 버리면 그게 부패가 아니라 퇴폐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부패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것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을 알고는 있는 잘하는 건지 뭐 퇴폐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잘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퇴폐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모임에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무조건 잘했어. 우리에서는 너희가 영웅이야. 이런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라고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를 말하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사라져버리고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이라든지 이것만 지금 내세운다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사람들, 우리 뭐 사령부 사람들 이런 것만 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돼가지고 지금 이게 그 공통의 이해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그게 아까 이산의 지론입니다. 개성을 예찬하고 네. 이건 표현의 자유야. 이것은 소수자의 권리 존중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막 모든 우리 인간이라면 보통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러야 할 것이다라는 상식이 전면 붕괴되는 시대로 지금 접어든 거 아니냐. 이게 20년 전 나온 책인데 사실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각각의 집단들이 내세우는 정의나 윤리가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로서 서로 공통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 위한 정치학처럼 우리를 이해해줘. 나를 이해해줘. 상처받은 나를 이해해줘. 우리 배려를 무조건 우리는 배려를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우리를 먼저 너희들은 이해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서 이게 전체적인 상식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라는 그 상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이제 막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합의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통하면 돼. 우리끼리에서는 내가 영웅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수용소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인생의 의미는 결국 자기 실현은 자기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결국 외부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쩌니 저쩌니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 이래서 완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기 실현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공동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조를 하든 좋은 경험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 정말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닥쳐와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빅터 프랭클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말기 암 환자가 아니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다. 당신이 끝까지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의미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내가 죽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나의 이 죽음으로 이 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순간 그 의미가 완결되는 거다. 라고 하듯이 그런 뭔가 의미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소중한데 지금 그거를 너무 사회적 전체적 의미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끼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무너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의 회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셀럽이면 대부분이 천재지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국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까
막 나가지 않습니까? 회사원들이? 회사원들 대부분이 조사해 보면 네. 뭔가 막 화산이 터지든 뭐가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한번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내 힘으로는 뭔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고 보니까 의미도 못 찾겠고 그러니까 뭐가 터지면 좋겠어.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실 우리도 이번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계엄령 사태 때 보니까 뭐 뒤에 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뭔가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뭐도 찾고 어디도 가서 물어보고 배신하니 많이 이거 자체가 내 힘만으로는 지금 꽉 막힌 이 상태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을 때 결국은 뭔가 파국적인 거라도 한번 확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질문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또 아니 뭐 아니. 약간 뭐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것도 네.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전체주의로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 가는 네. 거고 각기 좀 다른 생각들을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양성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민주주의라든지 뭐 이거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 돌발적인 혹은 뭐 우주랑 잘 맞지 않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게 당연하거나 혹은 그게 권장돼야 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살짝 들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인류라는 게 그렇게 막 한쪽으로 쫙 쏠렸다가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깨달으면서 반대쪽으로 또 쏠려가고 네. 이런 게 이제 사이클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이 꼭 그런 뭐 다들 이렇게 뭘 망하기를 바라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설문조사를 또 인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아니 뭐 그때 일본 사회라고 이제 전제를 하니까 20년 전에 일본 예, 사회. 20년 전 일본 사회였답니다. 예. 2002년 잃어버린 한 20년 넘 경과하고 있었겠죠. 그때쯤에 뭐 그랬답니다. 일본이 굉장히 좀 우울한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할 그럴 때겠네요. 때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이라는 요 배경 속에서 나왔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말씀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바보의 벽을 계속 설명하냐면 그 바보의 벽의 가장 큰 사례가 이론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원리주의. 이론론? 예. 원리주의, 근본주의, 유일신론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원주의 지금 말씀대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확률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바보의 벽에서 벗어난다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이해라는 게 한 방향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공통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서로 계속해서 많이 공유하자는 이야기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자, 그래서 이 뭐 바보의 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크면 똑똑하다라든지 내 주름이 많으면 똑똑한데 그건 사실이 아니래요. 네. 또 기억력이 좋다. 그것도 뭐 어느 학력력이 좋다 해서 반드시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인간의 뇌가 진짜 균질하다는 거예요. 균질? 네,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구성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구조가.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 혼자 영양 섭취하면서 살기 힘드니까 글리아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글리아세포가 이 신경세포 살리는 일을 한대요. 네. 그런 다음에 혈관이 있고 요거밖에 없대요. 요 뇌라는 거는 신경세포, 글리아세포, 집합체에 혈관이 들어있다. 이렇게 단순하다 이거죠. 그런데 왜 이제 두뇌 회전이랄까 반응 속도에 차이가 나느냐 뭐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신경세포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전달되는데 아주 운동신경이 좋다라든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A, B, C, D로 전달 안 되고 A에서 D로 바로 건너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라는 게 이런 사람이 아닌가. 예를 들어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큐비즘. 그러니까 우리가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그럼 모델을 위에서 바라보고 왼쪽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피카소의 머리 속에서 이 위쪽 아래쪽이 뭐라고 할까 일쪽에 자주자재로 공간 배치 능력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휙휙 건너뛰는 능력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니까 일본의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자동차 운전할 때 다른 쪽을 보면서도 자기는 운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간 인식 능력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있잖아요. 조감하듯이. 그래서 대충 앞이 공간이 지식이 정보가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는 바로 건너뛰게 되니까 이게 옆을 바라봐도 충분히 앞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크게 한번 사고 한번 나봐.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폭주하는 뇌가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뇌는 이 사람이 재밌는 말 하는 게 똑똑한 뇌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은 건강한 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건강한 뇌. 네. 그러니까 뇌가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변화에도 대체로 미치지 않는 뇌를 건강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콜베 신부님이 계셨는데 네. 자 어떤 뭐 누군가가 뭐 훔쳤죠. 뭘 훔치니까 자 여기서 훔친 놈 안 나오면 여기 10명 다 굶겨 죽일 거야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래 안 나타나니까 10명을 이제 선발해 가서 이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굶겨 죽인다 하니까 그 한 명이 아이고 나는 지금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러니까 콜베 신부가 자원해 갖고 내가 대신 죽겠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뇌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환경에도 자기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할까 인간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런 건강한 뇌가 있다는 거죠. 극한 상황에서도 딴짓 안 하는 그렇게 만드는. 네. 보통 인간의 뇌는 어떤 극한 상황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 환경 변화에 자극이 잘 안 받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바보의 뇌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 뇌의 전두 우리가 뭐 그 상식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뇌 앞부분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행동 억제하기 어려워진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 가냐면 일본 초등학생들 실험을 해봤는데 그 앞에 이제 빨간 램프, 노란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무조건 스위치 누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이거는 누르면 안 돼. 노란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눌러. 단순하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속도는 상관없어요. 뭐 천천히 눌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딱 생각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안 돼 해가지고 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포인트는 억제에 있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느냐. 근데 실험을 한 30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격을 두고 한번 해봤는데 아. 30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의 점수하고 30년 후 지금 이제 고학년의 점수가 같아요. 다시. 30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점수하고 네. 지금 30년 후에 초등학교 고학년 점수가 같다고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딱 이제 빨간불이 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생각할 때 딱 이 내 이제 뭐 이런 거 관찰해 보면 혈액이 쫙 몰린다는 거예요. 전두엽으로. 혈액이 몰려야 이제 내 전두엽이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애들은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누르고 본다는 거예요. 대뜸 누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두엽 기능. 그 이유는 뭐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게임 근데 많이 해서 그건 이제 하겠지. 이건 실험이고 예.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한 거죠. 20년 지난 지금 하면 아마 더 떨어질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실험도 하는 거죠. 81년하고 97년 사이에 같은 이제 심리 카운슬러가 어린애들 그림을 시켰거든요. 이 똑같은 주제를 주고 사람, 나무, 집 세 가지 딱 주고 그리라고 시켰어요. 1981년에 대부분의 그림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사람이 있고 밖에 나무가 있고 사람보다는 집이나 나무 크고 이런 스토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97년의 그림에서는 균형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집이 극단적으로 작기도 하고 또 애들이 막 나무를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도 활동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충동적인 살인범들이 많아졌잖아요. 충동. 그게 네. 전두엽 기능의 저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두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니까 충동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연쇄살인범들은 전두엽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연쇄살인범은. 그러니까 전두엽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연쇄살인범은 편도체, 우리 편도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두려움을 그 관장하는. 그게 너무너무 활성화가 높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셀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엑셀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이 뇌들이 폭주를 하기 시작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오타쿠 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타쿠 뇌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이거죠. 특정한 그 하나에 대해서만 특정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만화는 막 그냥 이게 Y는 AX 실하시지만 네. A가 200이 되고 300이 되는데 네네네. 매력적 이성은 A가 0 혹은 1밖에 안 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또 무기력한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력한 사람들. 좀 애들이 완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럼 왜 그러냐니까 얘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일단 감각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들어가고 우리가 청각이 들어가서 이 청각 그걸 담당하는 그 뇌 모여가지고 이 일단 들어간 각각의 담당하는 뇌 영역이 들어갔다가 전두엽으로 일단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쫙 집중한대요. 그럼 전두엽이 반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반환점 하듯이. 그 네. 전두엽을 한번 쫙 들어왔다가 전두엽에서 다시 뒤로 갔다가 우리 뇌 중간쯤에
운동신경이 출력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게 운동야라 해가지고 중간에 그 뇌중간에 홈이 파인 부분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 정보가 출력이 돼가지고 우리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무력한 애들은 그 전두엽에서 그다음부터 더 이상 뒤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왔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무력한 느낌을 가지는 네네. 이런 걸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상현상 바보의 뇌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그게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어떤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도시라고 봐요. 이분은 이 도시 생활에서 도시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시라는 게 그 도시라는 게 뭐냐 하니까 도시는 우리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우린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예전에 우리 프로이드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 사실 정보가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처리하다가 우리가 폭주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걸러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정보는 우리가 패턴화 시켜가지고 항상 우리가 걸어다니고 이런 거는 패턴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자극이 0으로 처리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만 개의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는 수백 개만 딱 선별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죠. 도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거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건 수많은 차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패턴화되고 항상 그럴 것이다. 항상 규칙, 질서라는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찾기 때문에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장 먼저 만든 곳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신, 유일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도시가 뭐 예리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1,0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다 중동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거기서 결국 유일신이 나올 수밖에 나오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자연의 어떤 끊임없는 차이 이런 걸 배제해버리고 딱 우리는 패턴화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여기서 가장 우리가 뭔가 살 수 있다. 쾌적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도시생활이 왔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된 게 지금 도시만 갖고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주변에 어떤 그 농토라든지 주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식량을 얻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가 계속해서 커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이런 계속 도시에서 계속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연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요즘 뭐 학문을 잘 못한다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좀 많습니다만 뭐 네. 자연과학은 많이 발전합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의대 구술 면접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해골 있지 않습니까? 두 개 가져다 놓고 자, 이 해골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시간을 주고. 네. 근데 학생이 딱 1분 정도 보더니 이쪽 해골이 저쪽 해골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이게 유치원생이 하는 말 아니냐. 이쪽 공보다 저쪽 공이 뭐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아니면 좀 관찰을 했으면 상태를 보니까 이쪽 해골이 저쪽 해골보다 더 오래된 것 같다라든지. 요거는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늙은 남자의 해골 같고 요건 젊은 여자 해골 같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결국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자기는 알고 싶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사람들이 차이를 보는 것보다는 계속 같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결국을 잘 못 찾고 있지 않느냐. 실물에서 지금 배우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지금 이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에 가지고 생생한 좀 감각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시에서는 항상 모든 걸 갖게 만드는 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동물로서의 어떤 차이를 인식하는 감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자연에 가서 좀 생생한 감각을 느끼라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산촌학교 보내라고 애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촌 유학을 보내라는데 그 세잔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태양의 뜨거움, 공기의 유연함, 바위의 난포감을 그리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실물에서 정보를 좀 얻는 게 되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약간 페미니스트들은 좀 되게 좀 거북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로 다키시 말입니다. 자기 학교 다닐 때 공창이 폐지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대요. 사창가가 네. 공창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야 그게 뭐냐, 우리 그거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공창이란 게 뭘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때 그런 식의 호기심, 그러니까 실험 정신이라고 됩니까? 직접 내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네, 그럴 네, 수 네. 있습니다만 어떻든 자신의 일상과 뭔가 다른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너무 의식의 세계가 중심돼 가지고 야 그건 무조건 나쁜 거야. 가면 안 돼. 그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돼,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실감이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너무 우리는 가상현실만 살아가고 있는 느낌 아니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너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이게 뭔가 자꾸 유리되는 느낌이 안 드냐 이거죠. 그래서 좀 끊임없이 밖을 나아가라. 도시를 벗어나라.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이론론을 넘어서라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네.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원리주의자.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 제일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설명하면 이게 사람이 제일 바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지론이 뭐 욕망을 요즘 너무 긍정하지 않습니까? 욕망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금권 정치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건 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욕망이 다 좋다. 모든 욕망은 다 긍정되어야 돼 한다면 그리고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다 같으니까 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평등 다 똑같고 같음을 지향하니까 같아질 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뭐라고 할까 개별성 나만의 뭔가 차이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부각시키는 다 같다는 전제에서 뭐냐면 수량 많은 걸로 가야 돼요. 그럼 돈으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게 같다고 할 때 이제는 신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빈부라는 계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은 거 모든 거는 결국 배경에 욕망이 돼버리면 돈밖에 없어요. 돈이 결국은 이걸로 긍정하게 되면 금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억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억제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생활. 결국 이 도시생활에 계속 젖어 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 기본적으로 경제인 것이고 그것이 결국 돈인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자 그런 세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분이 이제 그 지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50년간의 그 일신교의 세계에서 이제 좀 탈출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 지론은. 참 이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150년 훨씬 넘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도 일신교입니다. 이 사람 볼 때는.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완전히 이 세계를 장악한 게 이제 한 150년 됐는데 네. 그러니까 100% 내가 옳다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이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중적으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네. 과학, 종교, 정치잖아요. 100% 내가 옳고 저놈은 틀렸어. 나는 정이고 저놈은 불이야. 나는 정통이고 저기는 이단이야. 나는 정론이고 저기는 사입이야. 라는 게 사실 이런 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의의 독점은 결국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독점하는 순간 불의가 되버려요. 네. 모든 것을 독점하는 순간 불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이론론 일신교 폐해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자는 동안에 당신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다. 그죠? 내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네가 말하지만 네가 3분의 1을 너라는 사람의 3분의 1은 수면 상태에 있는데 그때 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틀릴 수 있다라고 우리 전제하자. 자신이 하는 말이 100%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실수를 고려하면 항상 반쯤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더 이 세상이 우리가 이 바보의 벽이 낮아질 수가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두터워진다. 근데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벽은 낮아지고 그리고 두께는 얇아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이론론이나 일신교는 항상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 내가 어제는 이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생각한다 이러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당이 무슨 결정을 내려들어도 무오류성. 당은 무오류고 수령은 무오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교주나 이런 것들, 독재 이런 것들이 무조건 무오류, 무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론론과 일신교와 이런 모든 것들, 원리주, 근본주 이렇게 딱 벽을 치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네, 뭐 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문제 있습니다. 제기는 나름 신선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패턴들을 보니까 네. 이분의 책에 네. 그런데 그거 문제 제기까지는 신선한데 그 근거는 빈약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결론 내지는 그 주장은 또 매우 뻔해. 그렇죠. 그럼 뭐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반박하기도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쓰지 말고 몸 같이 써라. 근데 네. 사실 그 주장은 그렇게 달리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넌 머리만 무조건 죽을 때까지 써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머리도 쓰고 몸도 쓰고 해야지. 그거는 누구나 하는 주장이니까 뭐 반박할 것도 없어. 아유, 그렇죠. 혹은 뭐 도시만 있지 말고 시골도 한 번씩 가. 이거 당연히 그럼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넌 도시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말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의 주장은 사실은 매우 뻔해. 요로 다키시 선생님은 네. 우리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 책으로. 왜? 아 그래? 벽을 세워놓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책에 몇몇 저 문제 제기와 뭐 주장들은 상당히 전위적인 것도 있고 좀 네. 신선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럼 그 신선한 주장에 대해서 이런 근거들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이제 이게 따라 다르겠죠. 바보의 벽은 이제 이분의 구술을 가지고 이제 네. 그걸 이제 다듬어 가지고 낸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좀 다른 뭐 접근이고요.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근거는 네. 좀 이제 다른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나름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인정받는 분이 네. 자 지금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의 현대 도시 사회는 왜 이런 것들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본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전략이 있어요 여기서 네. 끊임없이 의식 무의식 뇌와 몸 그리고 그 뭐랄까 머리와 육체? 몸통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하는 것들이 도시와 자연하듯이 의도적으로 이원론을 썼던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론론으로 세상을 한 방향, 한 챕터, 1차원적으로 하나의 어떤 원리를 갖고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해 왔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건 뭐 결국 이런 거죠. 요거를 갖고 한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가 무엇이고 자연이 무엇이고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도 이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한다면 자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뭘까?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브레인에 해당되는 부분과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걸 한번 엮어보시면 네. 그러면 결국 뭐 이 재미있게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신교는 결국 도시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나온 거는 다신교예요. 다신론이에요. 그죠? 다신교는 자연이에요. 그죠? 우리 시골 가면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고 그죠? 안방에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다 이렇게 성주신이 있고 조항신이 있고 이렇게 자연 종교는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종교가 왜 이제 그 도시에서 일신교가 나왔냐? 결국 도시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약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활 기반하고 유리됐잖아요. 시골의 사람들, 농촌의 사람들, 어촌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 기반 뒷배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내 먹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람이 가지는 그 튼튼함. 뿌리에 어떤 튼튼함이 있는데 도시는 기본적으로 생활 기반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일 때 항상 불안해요. 자 그렇게 유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확실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인들은 일신교를 찾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무속을 좋아하는 건 있잖아요. 옛날부터 민중보다 엘리트들이에요. 조선시대 때 농민들 중에 사주 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농민들 지금 말씀드려 평생 농민이에요. 그 동네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바뀔 것도 없는데 뭐 사주를 보겠어요. 근데 사대부는 예를 들어갖고 내가 과거에 가가지고 잘 되면 내가 막 그 정승이 판서가 되고 또 난 정승 판서가 돼서 또 당정에 휘말려갖고 이런 나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주를 보고 끊임없이 묘자리 찾고 풍수를 보고 끊임없이 관상을 보고 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관상 다루고 뭐 조선시대 풍수 다루고 삼부작 아주 히트 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조선시대부터 지배층들일수록 허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풍수 좋아하고 사주 팔자 좋아하고 점치기 좋아하고 구타기 좋아하고 민중들은 튼튼하게 절대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토지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그 소설 토지에 평사리 하동 평사리 농민들 얼마나 강건합니까? 간도에서 갔다가 다시 이 하동으로 귀환을 하고 그 강인함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하고 네. 결국 참 이게 결국 뭐야 기반이 되는 뭔가를 갖지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상당히 왜 지금 우리 올해 이번에 말을 맞으면서 이 바보의 벽을 좀 한번 보시다 보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서로 왜 말이 안 통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에 바보의 네. 벽 말이 안 통하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정말 저 많이 공감을 좀 했는데 네. 다음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한번 잘 읽어보면서 제가 혹시 오해한 것들이 또 네.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신교와 이론론은 아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다르죠. 다르긴 한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확실성을 추구하고 변하지 않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하나의 어떤 이 하나를 자기들 진리로 생각하죠. 이 하나로 세상 만사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신교고 이론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요소로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아니, 제가 좀 네. 오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거 네. 하나의 뭐 이상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땅의 그림자가 있고 그 이론론이죠. 그 이론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동양 철학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 이론론이죠. 전 세계는 다 하나의 어떤 큰 원리가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네. 이와 기를 볼 때는 이원론. 이와 기는 네. 이원론. 그 이론론도 보는 입장이 있고 이원론. 네네네. 이와 기도 뭐 같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근데 다 있습니다. 둘 다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뭐 서양 철학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데아나 아니면 뭐 일신교들도 네, 그 신과 인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론론을 가지 않나? 아닌가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네.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당연히 신과 인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 근본적 입장에 보면 이게 유일신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피조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에 다 부속되는 겁니다.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줄로 쫙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신이 만약 근본 1이잖아요. 네. 근본적인 이제 최초의 운동이다. 딱 하나면 거기서부터 쫙 다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쫙 배열되는 거죠. 그럼 네네네.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론론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어쩌면 우리의 그 위나 우리의 신체 기관들 네. 이런 것도 하나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네. 통로로 쭉 이어져 있죠. 네. 그 위에 특히 좋은 게 양배추 아니에요? 양배추입니다. 바로 이 양배추 즙인데요. 양배추 스틱. 네. 짜잔. 그렇습니다. 네. 네. 햇살 듬뿍 양배추 스틱. 네. 아유 캐비지 스틱 아주 그 포장도 이쁘게 잘 만들었던. 네, 원래 양배추가 좀 예. 비려요. 그냥 예. 먹으면. 근데 여기에 사과를 같이 아, 담았고 또 브로콜리 농축액도 들어 있어서요. 아유. 너무 맛있어요. 아유, 벌써 다 맞습니다. 먹어버렸네. 쭉 빨아먹으니까 끝이네. 네, 양배추 농축액 당연히 국산이고요. 그리고 정제수 사과 농축액 역시 국산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농축액 역시 국산, 모두 국산으로 만든 양배추 스틱. 요거 혹시 뭐 위라든지 뭐 이런데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 이런 거 네. 이제 하나씩 챙겨 드시면서 네. 위 건강 챙기셔야죠. 네, 그리고 원래 냉장고에 보통 이런 거 사두시면 안 먹고 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차에다가 아니면은 집 현관에 딱 넣고 그렇지. 나갈 때마다 간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네. 이런 것들도 은하스팜에 가시면 지금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은하스팜 꼭 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됐다. 오늘 이제 바보의 벽 네. 요로 다케시. 요로 요로? 다케시 선생님의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읽어봤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책의 또 평가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또 많이 알려주시면 아주 저희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이 댓글로 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이거는 어차피 뭐 해보는데. 주장에 관한 책이니까. 네. 한번,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요 양배추 스틱 드시고 요 바보의 벽 읽으시면서 잊지 마셔야 될 1kg 커피는 항상 맞습니다. 옆에다가 이거는 이게 선택이 아닌 필수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네. 저희에게는 1kg 커피 커피입니다. 이론론이네요. 네, 네, 커피 커피. 이론론. 네, 그 네. 커피는 여러분 네. 뭐 그냥 다른 커피로 만족하실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니까 맨날 여러분 도시에만 계셔 보니까 밖에 어떤 매력인지 모르시는 것처럼
맨날 그냥 드시던 커피만 드시다 보니까 1kg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1kg로 가면 다른 커피를 알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대자연에 한번 안기는 거니까. 좋다. 역시 대자연에 안긴다니. 네, 대자연의 품에 한번 여러분 푹 안겨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미리 예고드립니다만. 새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예. 시간 진짜 너무 잘 간다. 다음 주는 정말 놀라운 책이 한 권 여러분께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뭔데요? 어떤 책이냐고요? 해심의 역작. 핵심의 역자? 인생 역작. 인생 역자? 정프로 50년의 세월이 한 권에 담긴 그 책이 어쩌면 여러분께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미공개. 네. 잔뜩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 직강이죠, 근데? 네. 저자 출연이시죠. 저자 출연이죠. 나 다음 주 안 나올래. 힘들게 죽겠어. 제가 한번 읽고 와보겠습니다. 읽지 마. 자, 그러면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연말연시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